제가 소개를 드릴 때 성남시장이라는 타이틀에 앞서 네.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으셨다라는 부분을 제가 강조를 굳이 했는데요. 네. 인권 변호사의 길을 선택한 이유 또는 계기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뭐 변호사라고 하는 건 원래 이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는 게 변호사법에 정한 제1의무니까 뭐 당연한 것이긴 한데요. 제가 이제 공익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먹게 된 거는 제가 여러분 나이 때쯤 이제 대학을 다닐 때 그때 있습니다. 진짜 안 좋네 이거.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사회자 걸 내야 돼 뺐어요. 바꿔 뺐어요. 일주일도 이거 날라. 네, 이게 훨씬 낫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그 일배라고 혹시 아시죠? 이 중에도 일배 꽤 많을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사실은 여기 없을 것 같아서 얘기인데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글을 써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목젖을 잡혀가지고 좀 고생을 했는데 거기 누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댓글을 달았는데 야 이놈아 잘 맞았다. 차라리 맞아 죽었으면 좋았겠다. 뭐 이런 댓글을 누가 달았길래 제가 그걸 눌러봤어요. 갔더니 고려대 경영대 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좀 기가 막혀서 이것도 말씀이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제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아는 사람도 너네 학교에 다닌다. 이렇게 써놨더니 그 계정을 폐쇄했더라고요. 아니 자신있게 얘기해서 끝까지 하지. 하여튼 설마 이 고대에는 저는 일배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표정이 왜 이렇게 떨떠름하세요? 여하튼 일배가 이제 이 사회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 지금 보니까 제가 일배였어요. 80년의 광주 민주화운동, 그때 당시로는 광주 폭동 또는 광주 사태라고 불렀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언론에 나온 거는 북한군과 연계한 광주의 폭도들이 나라를 전복하려고 경찰과 군인의 총을 뺏어가지고 경찰군이 총질을 하다가 죽은 그런 사건. 이게 정말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제 입으로 이렇게 그들을 욕했죠. 폭도들이라고 욕했는데 제가 대학을 가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찌라시라고 하는 거죠. 유인물. 몰래 선배들이 감옥 갈 각오하고 뿌리는 찌라시. 대자보. 밤에 살짝 써놓고 아침에만 보이는 거. 네. 그 순간적으로 다 없어지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닌 거예요. 이게 소수의 군인들이 좀 잘 살아보겠다고 폼 재고 살아보겠다는 그런 저열한 욕망을 가지고 그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사람들 가슴에 칼 꽂고 총 쏘고 개머리판으로 머리 때려 죽이고 하는 이런 사건이었는데 그 가족들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근데 그 억울한 가족들한테 정부가 마치 요즘 이제 세월호 가족들한테 그러는 것처럼 너 돈벌이 하려고 그러는 거지 뭐 이렇게 모는 것처럼 폭도라고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죽은 것도 억울한데 그 죽은 가족들한테 폭도라고 또 두 번째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제 입으로 했으니까 얼마나 그 창피하고 또 한편으로는 억울하고 그러면서 또 깨우친 게 있죠.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입력되는 정보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한 2년 정도 그 기간 동안에는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그 가해자들이 원하는 삶을 대신 살아준 거죠. 내가 내 삶을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억울했고요. 이런 일들이 그 일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이 벌어졌던 거죠. 제가 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고등학교를 못 가고 공장을 다녔는데 제가 산재 환자거든요. 지금 보기엔 멀쩡하죠. 좀 그런데 제가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장애인이죠. 프레스 사고로 팔을 다쳐서 팔이 휘었는데 보상도 한 푼 못 받았고 당연히 다치면 월급 70% 줘가면서 치료받는 게 당시에 법이었는데 집에서 치료받고 있으면 돈을 안 주니까 월급을 받겠다고 제가 팔을 기부스를 해가지고 오른손 한 손으로 일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게을르거나 무능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에 간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거 제가 직접 겪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이 사회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좀 공정해야 된다. 그리고
부당한 처우가 좀 없는 세상. 그야말로 요즘 말로 좋은 말로 하면 그야말로 인권이 보장되는 네. 공정한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 그런 사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좀 열심히 하면 나한테도 기회가 있다. 나도 뭔가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희망을 가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민주주의 사회의 이념인데, 이념이고 가치인데, 실제 그 사회는 그렇지 않았죠. 제가 82학번인데요. 그래서 그 현상을 보면서 제가, 내가 이렇게 이용당했구나. 앞으로는 이런 일들을 좀 줄이자라고 마음먹게 돼서, 그게 제 삶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하시면서 뭐 요즘 말로 하면 인권을 보장받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장님의 인권 변호사로서의 경험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의 또 정치인으로서의 경험 또는 그 이전의 삶의 경험일 수도 있는데 본인만의 인권에 대한 정의를 혹시 내려볼 수 있을까요? 뭐 거창한 게 아니죠.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면서 그야말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국가의 의무고요. 그의 반대쪽에 있는 국민이 그걸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모든 분야에서 예를 들면 뭐 공정한 기회를 누릴 권리 지금은 그게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됐죠. 보통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가치가 자유, 평등, 박애를 얘기하는데 이 자유라고 하는 거는 좀 왜곡돼서 참으로 많이 보장돼요. 그야말로 무한 경쟁, 힘센 사람 장땡 뭐 이런 사회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공정함, 형평성, 평등이라고 하는 게 막 묻히고 있죠. 그러니까 평등하게 우리가 기회를 가지는 그런 것도 역시 우리가 인권의 하나죠. 저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의 권리, 저는 이게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를 많이 하는데 시장님께서 한 발 더 나가서 환경 또는 시스템, 제도 측면적인 걸 가장 강조를 많이 하시는 네,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는. 네. 요구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오늘 강연 제목이 저희가 정했었는데 오늘 좀 마음에 드시나요? 요즘 우리 사회 화두죠. 청년 정책. 그래서 여러분이 존경에 맞지 않으실 우리 대통령께서도 왜 웃으세요? 대통령을 배출하신 학교. 왜 웃어요? 김연아는 없지만 하여튼 청년 펀드 이런 것까지 생각해내실 만큼 심각한 상황인 거죠. 정책으로 이것도 무슨 공작이 들어갔나? 국가 정책으로 국민이 부여한 권한, 국민이 부여한 예산으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국가가 할 일이지 않습니까? 중앙정부가 할 일인데 그거 잘 안 되니까 너무너무 고민이 많이 되니까 야 우리 돈 좀 어떻게 기부받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주자 이런 생각까지 하실 만큼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 문제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습니다만 이 사회를 이끌어갈 뿌리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이 목젖 잡히던 날 동네 체육대회를 갔는데 동네 목젖을 잡혀가지고 아파가지고 막 죽겠는데 그 옆에 어르신들이 한 4-5분이 모이셔가지고요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나는 왜 안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어르신 기초연금 드리지 않습니까? 65세 넘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해도 무조건 25만 원씩 드리는데 20만 원씩 드리는데 청년들한테 취업도 못하고 희망이 절벽인 그 세대한테 우리가 그 한 달에 8만 원도 안 되는 거 8만 원쯤 되는 거 그거 주는 게 뭐 그리 아깝습니까? 그 사람 그 친구들이 잘 돼야 그들이 우리를 부양할 거 아닙니까? 세대 간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래도 젊은 애들 사지 멀쩡한테 몰래 돈을 줘 뭐 이러는 거예요. 이 생각이 참 문제가 있죠. 우리 사회에 저는 이 청년 세대들이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랬어요. 뭘 해도 먹고 사는 거는 지장이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했지. 네네. 지금은 어떻게 살아남을지가 고민이 되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듣기 안 좋은 얘기로 무슨 헬조선이라고 그러고요. 또 어디 보니까 지옥불 반도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근데 거기에 누가 이렇게 댓글 같은 거 제가 자주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일베를 알지.
노력하란 말이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장난이지만 그 청년 세대들의 그 절망, 비전과 희망이 사라진 그 암담함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청년 문제뿐만이 아니고 사실 출산율 저하되는 문제, 이것도 더 심각하거든요. 이 종족 보존이 안 돼, 이제는. 지금 현재 출산율이 되면 2700년쯤 되면 멸종하거든요. 대한민국의 배달 민족은 사라지는 거예요. 한 명도 없어지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세대 간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이제 출생하고 초중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장년, 노년 이렇게 보는데 이 청년 문제 부분이 사실 사회복지 정책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열정페이. 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데 쌩 고생 좀 해봐.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이거는 옛날 얘기죠. 지금은 이 청년 세대들에게 그야말로 절망 같은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각별한 배려가 필요한데 제목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뭐 좀 해보려니까 자꾸 방해를 해서 고생을 하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이 답이다, 청년답다라고 잡았는데 네. 청년들은 지금 너무 답답하죠. 청년들이. 그렇죠. 답이 두 개예요. 너무 좀 그런가? 안 웃어주네. 좀 너무하세요. 지금 뭐 듣고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헬조선 이런 단어들 우리들끼리 통용되는 단어인데 시장님 보면 뭐 그 프로필 눌러서 들어갈 볼 정도로 열심히 페이스북 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혼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트위터에 막 험한 얘기하면 차단하고 그러거든요. 친구하고 막 죽이기 이런 것도 그렇죠. 그 청년들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장님은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나이 때 다 사서도 고생한다. 우리 때 더 고생했다. 라는 말하는 기성세대 분들이 꽤나 되는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아니면 그 말이 뭐 네. 그게 이제 정상적인 사회는 그 말이 맞습니다. 긴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정말 패기 있고 네. 또 신체 튼튼하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이런 시기에는 경험이 정말 중요하죠. 그때는 실패라고 하는 게 실제는 크게 손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쌓고 쉽게 빨리 성공하면 쉽게 빨리 망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는 시기가 됐어요. 지금은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뭔가 좀 더 나은 시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좀 그 시도를 좀 더 낮게 성취할 수 있도록 많은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런 세대한테는 그렇게 말하면 섭섭하죠.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많이 해봐라 라고 하는 거는 좋은 말인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기껏해 알바에 잘해봐야 비정규직에 그것도 진짜 문제네 이거. 꼭 우리나라 같아요. 자꾸 중간에 끊길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문이죠.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된다. 없죠. 네.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게 정책이죠. 이 사회가 공정한 룰에 의해서 공평한 기회를 누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나도 열심히 할 수 있어, 될 수 있어라는 믿음으로 이래야 그 사회가 발전하잖아요. 근데 어느 부분에 나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뭐 하면 뭐 하냐 이거. 이렇게 되면 단절이 되게 됩니다. 그럼 사회 발전이 단절되거든요. 정체되거든요. 그럼 뭐 심각하게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때우라고 그러니까 내기 싫은 세금 내고 있는 거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뽑아가지고 고난 맡기고 있는 거죠. 하기 싫지만 강제로 하라고. 제가 하나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 연안에 물고기들이 전멸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데 점점 동력이 발달하고요. 배도 크고 싸지고 그물이 아주 촘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내가 10cm 그물로 잡았는데 옆집에서 9cm짜리를 잡아버리니까 그럼 나는 8cm 이런 식으로 계속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무한 경쟁이 시작되는데 그 어부들끼리는 서로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잡아보면 그만인데
그래서 마구 잡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이 저인망으로 새끼가 끌어가지고 멸치젓 만들어버리고 이러다 보니 연안에 어족이 거의 절멸됐는데 이거를 정부에서 규제를 하기 시작했죠.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꽃게 잡지 마. 또 법으로 정하니까 서로 안심되잖아요. 몇 센치 이하는 잡지 마. 잡으면 도로 놔줘. 이런 걸 하다 보니 요새는 연안에 어족이 되게 풍부해졌습니다. 그래서 저 하도 많이 잡혀가지고 우리 강원도 최문순 지사는 이 트위터 가지고 양미리 사달라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럴 정도가 됐어요. 근데 이게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사회도. 네. 개인들의 욕망을 스스로 통제하게 하는 건 불가능해요. 사람은 그 욕망의 동물이거든요. 이게 99석 쌀을 가지고 있으면 한 석 뺏어가지고 100석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너 한 대네, 너 한 대네, 이렇게 뺏어가지고. 이게 사람 심리거든요. 이거는 누가 규제하냐면, 그게 바로 정치와 권력이 해야 될 몫입니다. 싫어도. 그러면, 적나라하게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도, 그래, 뭐, 최저임금 좀 올려주지 뭐. 중소기업들 좀 좀 괴롭히지 뭐. 네. 다른 데도 못할 테니까. 이러면 별로 불만이 없어요. 근데 스스로 자율적으로 규제해라. 백날 얘기도 소용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정치가 해야 될 목, 정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부족한 걸 채워주고 약자를 부축해서 같이 살아가게 하는 거. 네. 정말 중요하죠.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생각을 해봐도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이라 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다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그게 필요하다는 말로 봐드렸는데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징조가 몇 개 있는데 그게 생산 수단을 독점하는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를 들면 농경사회에서는 대지주가 생겨나고 자장농들 그 논밭 뺏어가지고 소장농 만들고 소장농도 뺏어가지고 농로 만들고 이러면 그 사회가 망하는 거거든요. 네. 얼마나 결과를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생산 수단, 기회 이런 것들을 얼마나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발전하냐 퇴보하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집중되는 날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거든요. 기회라고 하는 게 기회와 자원들이 그죠?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공평하게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정치권에 대한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청년으로 한번 돌아와봐서 혹시 특별히 시장님이 청년 문제에 관심 가게 계기가 있으신지 혹시 뭐 아니면 우리 자식이 청년 세대가 될 때가 됐는데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들더라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런 적나라한 얘기를 물어보면 안 되죠. 제일 직접적인 그 이유는 우리 아들들이 우리 사회자하고 똑같은 세대라는 거예요. 이 학교 다니고 있어요, 둘 다. 비밀인데. 뭐 그런 이제 농담이고, 여하튼 저는 사회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물 흐르듯이 흘러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를 낳고, 기르고, 교육시키고, 또 독립하고, 취업하고, 또 하나의 가정을 만들어서 또 그게 연결되고, 이게 사회인데, 그 중에 한 곳이 펑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청년층이죠. 우리 사회의 각 그 생애 주기별로 보면 제일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이 그 세대가 바로 청년들입니다. 정말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해요. 예를 들면 등록금 혼자 다 내야죠. 돈 벌어야지. 어떤 보호도 없잖아요. 뭐 예를 들면 어릴 때 초중학교는 학교 지원이라도 해주죠. 무상교육이라도 하고. 그쵸. 뭐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 교복이라도 주려고 그러고. 예를 들면 보육도 지원하고 뭐 많이 하는데 딱 그 취업해야 될 그 시기에 우리 청년들만 거의 그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과거에는 그래도 됐죠. 과거에는 왜냐하면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었으니까. 네. 이제는 그 가능성이 거의 봉쇄된 상태죠. 그러니까 더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 사회 전체 시스템 또는 이 사회 전체가 붕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청년 펀드까지 나올 정도가 됐다고. 뭐 뭐든지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네. 물 흐르듯이 가야 된다라는 네. 말씀. 제가 또 다른 표현 예전에 들었던 표현 중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나무 편에 페인트 칠을 하려고 하면 그렇다 보면 나무에 흠들이 있잖아요. 네. 흠들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쭉쭉 그을 것이 아니라 흠을 좀 더 특별히
채워서 치러야 된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청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의 가장 그 기본적인 역할은 억강부약에 있다. 이 사람이 사는 세상이 동물의 세계와 다른 이유가 있죠. 동물의 세계는 아무도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세계에는 통제를 해야죠. 그 통제의 가장 본질은 약자를 부양하고 강자를 억제해서 같이 균형 맞춰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 사회거든요. 네. 그게 정치죠.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지만 예를 들면 국가 정책을 시행할 때 생애 주기별로 계층도 공표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 신문에서 저보고 왜 청년들한테 돈을 주려고 그러냐, 헬리콥터에서 무슨 현금 뿌리듯이 하느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표현 안 하던데 그 돈으로 차라리 더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봤을 때 가장 도움을 받아야 될 지원 지지를 받아야 될 계층이 전 청년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어려운 돈 어렵게 진짜 말았는데 살림 정말 아껴서 네. 다른 데 써도 되죠. 예를 들면 뭐 학부모한테 줘도 되고 그렇지만 그보다는 청년 세대에 대해서 저는 그 말이 정말 가슴 아팠어요. 헬조선 예를 들면 이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 세대들이 아무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구나. 노력하는 소리는 하고 이 지옥불 반도에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구나. 국가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나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남에 있는 청년들이라도 우리 성남 지방정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또 지원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저는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죠. 혹시 성남 시민 계신가요? 꽤 많네. 특별히 성남 학생들은 알고 있죠. 우리 대학생 등록금 빌리면 이자 다 내주는 거. 우리 성남만 하고 있어요. 성남으로 이사 오세요. 네, 지옥불 반도에서 헤매는 청년들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뭐 지옥불 반도에도 이게 피난처가 아마 있을 거예요. 피난처가 성남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강연을 준비를 하면서 사전 질문을 수합을 했었어요. 또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의 질문도 이따가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받을 예정인데요. 사전 질문 중에 한 가지를 저희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지옥 불반도에서 헤매고 있는 청년이 한 명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것에 대한 시장님 생각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제 꿈을 찾고 싶습니다. 10대 때 학교와 학원만을 전전하며 교과 과목에만 치중했던 시간이 지금은 너무나 아깝습니다. 저와 같은 학창시절을 보냈던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과연 꿈을 찾을 기회가 아니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제가 잘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학창 시절에 단련한 수학 문제 풀기? 뭐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걸 생각해보면 좋아하는 게 떠오르지 않네요. 여태 뭘 하고 살았는지. 그래서 이번 학기를 마치고 1년 정도 시간을 가지며 도서관에서 잡히는 대로 책도 읽어보고 전시전이나 패션쇼 등을 다니며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찾아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완강한지라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지금처럼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하고 하면 그때는 너무나도 늦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제게 주어진 이 1년이라는 시간을 대학교 1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4학년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새내기인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진짜 대학생, 진짜 청년이 되어보고 싶습니다. 시장님께 어떤 조언을 들을 수 있을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건 너무 어려운데요? 제일 어려워서 선정했습니다. 네. 아니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면 곤란한데 뭐 제 전문이 아니니까요. 다만 이제 이 학생의 이제 문제의식은 좀 우리가 지금 얘기하자고 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좀 다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에 대해서 아버지 세대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그것도 삶의 한 부분이다. 우리나라 학생들 정말 속된 말로 불쌍하죠. 그 수학 미적분 막 죽으라고 풀고 그래서 좋은 대학 좋은 학과 왔더니 여전히 더 어려운 그 관문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 4년을 마치 그야말로 고등학교 4학년 아니라 고등학교 7학년, 8학년 이렇게 보내는 상황이 발생하죠. 저는 좀 하고 싶은 일 하고 살으라고 하고 싶어요.
기본적인 건 물론 학생으로서 해야 되겠지만 인생에서 이 대학 시기만큼 자유로울 때가 영원히 없습니다. 영원히. 이 대학 기간, 저도 대학을 이제 지났죠. 저는 사실 뭐 대학 다닐 때 2학년부터 고시 공부한다고 절에 가서 처박혀 있고 뭐 시림도 고시원 가서 뭐 이래가지고 실제로 뭐 대학 생활 제대로 못했어요. 네. 그나마 이제 성과가 좀 있으니까 크게 이제 후회되지는 않지만, 그러다 이 대학 4년 시간에 이 다양한 경험, 체험, 또 친구, 이런 것들은 아마 인생살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인생 선배 입장에서 한 얘기만 해드리면, 앞으로는요, 자기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것보다는 어쩌면 인간관계, 네트워크를 잘 만드는 게 훨씬 더 큰 능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회가 바뀌었어요. 이 사회가 과거에는 소위 산업사회 정도 수준에서는 개인적 역량, 머리 좋고 기억력 좋고 분석 잘하고 이러면 이게 큰 능력이었는데 이젠 이 지금 말했던 이 모든 일들을요 스마트폰이 다 해치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입력하는 건 능력이 아닌 거죠. 이 스마트폰은 질문하면 답을 다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 세상이 뭔가 원하는 수요를 발견하기만 하면 그걸 생산해서 공급해서 돈 남겨서 바로 다 갖다 주죠. 소위 정보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역량이 거의 비슷비슷해졌어요, 이제는. 진짜 능력은 질문하는 능력이에요, 이제는. 답을 내는 건 능력이 별로 아니에요. 그거는 컴퓨터가 다 해줍니다. 하다못해 빅데이터까지 나오는 시대인데 질문하는 능력. 이 질문하는 능력은 그냥 쉽게 생기진 않아요. 정말 많은 체험, 많은 경험, 또 많은 생각, 사유 속에서 생겨나죠. 그리고 사람들의 역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죠. 과거에는 개인 역량이 훨씬 더 컸다면 이제 그 비중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 좀 잘 사귀세요. 개인 역량이 좀 부족도 네트워크가 좀 앞으로는 정말 큰 기회들이 생겨납니다. 안녕하세요. 네, 괜찮아요? 네. 이게 좀 더 안정적이라는데? 소리는 괜찮습니까? 스피커 좀 올려주세요, 누구? 네. 네. 좀 다르죠? 많이 크네요. 네, 방금 간단히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헬조선에서 살아남는 법에 대한 힌트를 주셨다라고 생각해도 될지 싶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막 부정부패, 부정이 이렇게 막 억울하고 공정하지 못한 사회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 또는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이 청년 세대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예, 우리 사회가 정치 시스템으로 채택한 게 민주주의잖아요.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되게 간단한데 사실 표 숫자로 결판나는 사회예요. 네. 이 정책을 결정한, 저도 정책을 결정한 사람이거든요. 누군가로 선택받아가지고 그 위임받은 권한을 제 마음대로 행사하는데 뭐 마음대로는 아니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그런데 이 정책 결정을 할 때 말이에요. 결정을 집행할 때 정치인들도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선거에 살아남아야 되고 뭘 하냐면요. 자기한테 표되는 쪽으로 합니다. 표되는 쪽으로. 물론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아닌 경우도 조금씩 하지만 그러나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표예요. 그건 정치색이네. 그것도 하라는 게 민주주의예요. 주민들의 표를 의식해 주민을 위해서 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민주주의 시스템인데 문제는 젊은이들은 투표하지 않아요. 네. 투표하지 않으면 무시합니다. 똑같은 재원을 가지고 예를 들면요. 어느 쪽을 지원하는 게 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도움이 될까? 라고 했을 때요. 숫자는 적정 투표를 많이 한다면 이쪽으로 합니다. 근데 이쪽은 숫자는 많이 투표 안 해요. 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득표에 도움이 되거든요. 아주 잔인한 얘기인데 국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니까 무시당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제일 이 정책적으로 집중하는 게 주로 노인 정책이거든요. 노인 정책.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일부에서 제가 청년 배당 뭐 이런 거 한다니까 청년이 되면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제 소득, 뭐 기여 이런 거와 관계없이 똑같이 얼마씩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보고 빨갱이라고 그러잖아요. 좌파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그런데 저보다 훨씬 더한 빨갱이가 있어요. 저보다 훨씬 더한 포퓰리스트가 있는데 그건 누군지 아세요? 누구죠?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저번 대선 때 65살이 넘으면 무조건 한 달에 20만 원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건희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때 공약이 그랬으니까. 그게 대통령 공약이었고 채택됐죠. 네. 근데 하려고 했는데 막상 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70%까지만 드릴게요. 라고 수정했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이걸 포퓰리즘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노인을 돈으로 표를 사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제가 이거 한다니까 온 동네가 나서가지고 빨갱이 표를 돈으로 사느냐 젊은이를 예산으로 매수하느냐 이런 막 신문 사설이 나오잖아요. 그건 원래 젊은이들이 발끈해야 되거든요. 아니 무슨 소리야, 나도 국민인데 나도 세금 내는데 사이다 사 먹고 이렇게 세금 내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건데 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반대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노인에게 어떤 복지 시책을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반대했다면 맞아 죽을 겁니다 아마. 이게 그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 왜곡된 언론 환경이기도 한데 그건 원망할 일은 아니죠. 네. 그거는 어차피 뭐 저는 언론이 한쪽 편을 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언론이 한 덩어리라고 생각해요. 이 기득권 그룹의 한 덩어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 자체라는 거죠. 거기에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사회 가장 어려운 점이고 청년 세대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실제로 매우 적은데 우리 사회가 OECD 그 평균 법인세 부담률에 비하면 우리 형편없이 작거든요. 4분의 3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막 대기업 마구 감세해 주거든요. 지금 돈 없잖아요. 이거 담배값 올려서 담배 피세요? 저는 안 핍니다. 담배 피는 사람 죽을 지경이죠. 괜찮아요? 처음에는 성질나서 끊어보려고 그러는데 안 끊어지죠? 담배 안 피는구나. 알았습니다. 근데 담배 이걸 세금을 올렸는데 여기서 몇 조 원의 세금을 더 걷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루에 한 갑 피는 사람이 한 달 피면 돈이 얼마입니까? 5천 원씩 하면 엄청난 돈이에요. 물론 담배라고 하는 특성이 있지만 근데 대기업들에게 세금 깎아주는 게 1년에 한 10조 정도. 그 중에 상위 1% 기업 재벌이죠 소위. 상위 1% 기업한테 가는 혜택이 한 7조 몇천 원씩 됩니다. 거기다 왜 깎아줍니까? 왜 감면을 해주냐고요. 자영업자 우리 가족들 혹시 장사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얼마 이상이 되면 37%를 내고 있을 겁니다 아마. 37%, 이익의 37%. 근데 삼성전자 이런 데는요 이익의 15%밖에 안 됩니다. 이 법정 세율이 22%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온갖 이름으로 감면을 해주는데 진짜 내는 실효 세율, 진짜 내는 세금률이 15.8%밖에 안 돼요. 이 OECD는 22% 정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세금 깎아주느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등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 많이 가진 힘센 기득권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피해보는 계층들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말하거든요. 막 신문사 동원해서 때리고. 이러니까 결국은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서 발언해야 된다. 발언을 해야 존재를 인정받고 행동해야 배려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시하거든요. 저는 청년들이 국가 정책에서 많이 소외되는 거 잘하는 건 분명히 아닌데 우리 청년들 본인에게도 상당 정도의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학생들은 사회 문제 관심 없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내 일이라고 생각되는 진짜 내 일 말고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공적 영역의 문제들이 실제는 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걸 아는 게 진짜 합리적인 인간인 거죠. 헛똑똑이라고 그래요, 보통. 내가 아이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래가지고 열심히 자기 거 챙기는 그 바보예요. 그렇게 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청년 실업 문제만 한번 예를 들면요. 청년 실업을 챙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체 고용량 자체가 쉽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성장만큼 일자리가 안 늘어나니까 문제이긴 한데 그중에 네. 더 심각한 해결 가능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입니다. 여러분과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그래도 뭐 비정규라도 또는 연봉인재라도 좀 취직만 되면 되지 뭐 월급 많이 받으면 되지 뭐 하시는 생각하지만 실제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다 경력직을 채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입사하고 정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맨날 1년, 2년마다 막 떠돌아다녀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산업 현장에서 훈련되고 경력 쌓고 능력을 쌓아서 검증된 사람을 월급 조금 더 주고 데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고 경력직을 다 뽑아요. 옛날에는 그 경력직 뽑기 어려웠어요. 다른 회사에서 안 나오니까. 그럼 어떡하냐. 대학 졸업한 사람부터 데려다가 가르치고 경력 쌓게 하고 개발해서 부려먹고 고마우니까 정년까지 데리고 있었어요. 이제는 길에 막 다니는 사람 중에서 모집 공고 내고 경력직 뽑음 월급 얼마 더 줌 이러면 우웅 몰려와요. 저 회사 그만두고. 왜냐면 어차피 1, 2년짜리들이니까. 그러니까 경력직을 뽑을 수 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 뽑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젊은이들의 역량이 부족해서라든지 게을르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결국은 이 고용 정책 때문에 생긴 측면이 아주 많은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원래 고용이라고 하는 거는 중소기업에서 많이 창출이 됩니다. 네. 수출 중심의 기술 대기업들. 여기는 수출을 많이 해도요 고용 안 늘어요. 회사 자체의 수익이 막 늘어나는데 그게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기업 산업 정책에서 네. 수출 중심의 대기업을 지원할 거냐, 아니면 고용이 많이 창출되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거냐. 독일이 중소기업을 지원하잖아요. 독일은 거대 기업이 거의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경제 강국이죠. 그 정책을 누가 결정하냐? 결국은 정치에서 결정하죠. 그 문제가 우리와 관계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취업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고 직결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그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합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죠. 투표하는 날 놀러 가고 그러죠. 그리고 괜히 욕이나 하고. 그래서 결국은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학대당한다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실 때 박근혜 대통령 공약도 네. 언급이 됐었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면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복지 정책들과 중앙정부의 정책들 꽤나 많이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부딪히면 안 되죠.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그런 거 하자고 있는 거거든요. 네. 선의의 경쟁,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또 주민들 스스로 그걸 책임지고 의논하면서 민주주의도 배우고 그리고 낭비적 요소를 없애고 어쨌든 돈 들여가면서 싸워가면서 시장 뽑고 시의원 뽑고 하는 게 임명하는 것보다 낫거든요. 그 사회 전체를 효율성 있게 움직이도록 하니까요. 근데 지금 성남시에서는 과거에 있던 엄청난 빚도 사실 다 갚고 네. 그것도 아끼고 저희는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 낭비 막고 그다음에 세금 탈루 철저히 관리하면 예산이 생긴다. 실제로 제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남에서 온갖 복지 지책들 다른 데서 안 하는 거 하지만 제가 정부에 돈 달라고 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빚낸 일도 없어요. 그렇다고 세금을 더 걷느냐?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권한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딱 정해진 거.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아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 하려고 그러면 중앙정부가 계속 막아요. 지금도 청년배당도 지금 막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면서 들었는데 정부가 반대해도 원래는 하려고 했어요. 반대해도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방정부인데. 때릴 거예요. 그러다 제재할 방법이 원래 없었어요. 근데 이 제재 방법을 지금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복지 정책을 지방정부가 하면 그 액수만큼 교부세에서 깎겠다. 이런 법을 지금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 지방을 통제하려는 거죠. 못하게. 근데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기분 나쁜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 허경영 선생을 제가 되게 존경하는데 이 허경영 선생이 한 말 중에 정말로 공감 가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도둑놈이 너무 많은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 100% 맞는 말입니다. 100% 맞아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지금 뭐 대학생 등록금 반값 해주겠다 뭐 그런 약속도 있는데 그 등록금 반값 하는데 돈이 5조 원 정도 듭니다. 한 4조 8천억 정도, 9천억 정도 드는데 반으로 깎는데 네. 이 4조 엄청 많은 것 같죠? 그런데 4대강 사업한다고 퍼다 본 게 20몇 조예요. 엄청난 걸 갖다 보니 20몇 조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아무튼 금방 동그라미 몇 개입니까? 동그라미 못 실걸요? 안 씌워집니다. 너무 많아서. 그 엄청난 돈을 갖다가 버렸거든요. 지금 다시 복구해야 되잖아요. 네. 자원외교. 그 100억도 안 되는 거를 1조 원 주고 샀어요. 이런 짓을 40조 원 가까이 했습니다. 앞으로 한 30몇 조 원 더 해야 된대요. 그냥 계약금만 해놓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이래야 되니까. 근데 이게 아무 실익이 없는 짓을 한 거죠. 그것만 한 거 아니에요. 방위비리 요새 많죠. 우리 천안함이 물에 가라앉았는데 네. 이 천안함을 건지기 위해서 배를 만들었어요. 통영함이라고. 네. 세월호가 물에 빠졌어요. 통영호 가서 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갔어요. 왜 안 가냐? 통영하면 눈이 없어. 물속을 들여다보는 소나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 어군 탐지기를 달아놓은 거예요. 이 물속을 들여다보는 장비를 40m인가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그 장비 값은 2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군 탐지기 달아놓은 거죠. 이 통영함 타고 낚시하러 달려는 거다. 그래서 결국 출동을 못했어요. 이 대잠 헬기라고 있어요. 잠수함 잡는 헬기 이런 게 있는데 지금 40년 전에 미국에서 퇴역해가지고 지금 네바다 사막에 놀고 있는 거 페인트 칠해가 보관하고 있는 대잠 초계기가 있어요. 지금 40년 전 기종이니까 그 옛날 잠수함은 잡겠지만 최신형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죠. 못 잡지 당연히. 다 그걸 다 극복해서 만든 잠수함들인데 그걸 지금 60억, 600억씩 주고 사온대. 결정했습니다. 대당 600억씩 12대인가 사오기로 했어요. 이게 발표한 거예요. 그 돈 누구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공격 헬기인데 이 헬기가 떠서 작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떠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시간대면 집에 가야 돼. 공격하다가 야 기름 떠 있어. 가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짓이에요. 엄청난 돈을. 그런 데 들어간 엄청난 돈들을 나쁜 데 쓰지만 않으면 연간 제가 보기에는요. 적게 잡아도 20조, 30조는 가뿐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거면 다 할 수 있어요. 청년배당 성남시가 19세부터 24세까지 1년에 100만 원씩 주자. 네. 그 동네에서 서점이나 뭐 음식점 이런 데 쓸 수 있게 그냥 동네 지역 카페로 주자라고 네. 했는데 그 우리나라 전 모든 청년한테 하더라도요 4조 원밖에 안 됩니다. 4조 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안 쓰면 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는 성남시 시정을 5년을 하면서 보여준 거거든요. 제가 세금 더 걷은 거 아니거든요. 정부에 돈 달라 그런 일도 없고 빚 다 갚았고 그리고 딴 거 안 하고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딴 거 다 더 많이 하면서 이거 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제가 그러면서 맨날 붙이는 게 그거죠. 훔치지만 않으면 돈은 많습니다. 네, 맨날 이런 얘기하는 기분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중앙정부 입장에서 그런 게 좀 언짢은 것 같아요. 훔치는 사람이 많은 거. 그리고 훔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 재미로 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시장 5년 해봤는데요. 정말 나쁜 짓 하기 좋습니다. 표시 안 나게 훔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 그리고 나쁜 짓 안 하기가 너무 힘들어. 정말 어려워요. 일단 유혹도 유혹이냐 압력과 청탁이 말도 못합니다. 정치적인 관계, 또 주변의 관계 너무 많죠. 표시 안 나게 훔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없애면 정말로 쓸 돈 많다. 정부가 해도 그래요. 제가 10% 정도는 가뿐하게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올해 내년 예산이 384조 원인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중에 10%면 40조 원입니다. 40조 원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나쁜 짓만 안 하고. 계속 그 보여주시고 있고 말씀도 해주시고 계신데 그런 거 멘트 계속 쓰시는 멘트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못해도 성남은 합니다. 아, 뭐 그것도 보셨네. 성남은 합니다 하면서 보여주시고 계신데 그리고 강연 다니시면서 하시는 내세우는 멘트 중에도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혹시 함의가 있는지. 네. 대한민국은 못해도 성남은 합니다는 사실 정부 약 올리려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보라고.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다는 제 책 이름인데요. 제가 쓴 책의 제목인데 제가 사법연수원 마칠 때쯤에 제가 이제 판검사 현직 발령 받지 말고 우리 그냥 지역으로 가자라고 하는 결의를 한 모임이 있어요. 그때 당시는 아주 엄혹한 시기여서 사법연수원 안에도 언더서클, 그 비밀서클이 이제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차출됐죠. 노동자 출신의 출신 성분도 좋고 보니까 눈도 쫙 찢어진 게 성깔도 있어 보이고 이거 좀 교육시키면은 뭐 좀 하겠다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 그룹에 차출이 됐는데 그 그룹 안에서 우리가 결의한 게 있죠. 그 결의한 게 각자 지역으로 간다.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한다. 그래서 지역 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진짜 기초 뿌리 기본을 바꿔야 진짜 사회가 바뀌는 거지. 머리, 뭐 헤드, 저 소위 말하는 사회과학적으로 말하는 상부 구조를 바꿔가지고는 그거 오래 못 간다. 소위 하부 구조를 바꾸는 데를 우리가 투신하자. 이래서 저는 성남으로 오고 뭐 누구는 어디로 가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사회 공헌하는, 좀 세상이 좀 공평하고 좀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는 그런 사회 만들자. 내가 살아온 그 험한 삶이 내 잘못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걸 겪고 있으니까 나와 내 가족, 내 주변 사람, 우리 이 세상에 선량한 많은 사람들 그런 교회를 갖게 만들자라고 제가 시작을 했는데 대가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저 어떻게 대가리를 하겠습니까? 꼬리는 쉽게 잡을 수 있거든요. 남들이 안 하는 거. 그래서 작은 지역 하나를 맡고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통해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자. 그래서 꼬리를 잡더라도 비록 몸통을 흔들 수가 있다. 제가 지금 몸통을 흔들고 있는 양상이 된 거예요. 지금 그리 됐죠. 대한민국 정치 사상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대선 후보로 국민들이 찍은 예가 한 번도 없어요. 그 원래 옛날 기준에 의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무려 4%, 특히 청년들이 많이 지지해서 무려 4%가 갤럽 조사에서 뭐 이재명이 기초단체장이긴 하지만 한번 해봐라. 했으면 좋겠다.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네, 큰 변화인데 작은 기업을 통해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저는 개인적인 삶에서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하죠. 큰 일을 잘하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중요하고 큰 일. 그거를 못하면 그건 결격이죠. 진짜 실력은 어디서 나오냐? 미세한 데서 나옵니다. 작은 걸 잘해야 돼요. 남들이 놓치는 거. 남들이 쉽게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남들이 관심 갖지 않는 걸 관심 갖고 남들이 하지 않은 작은 일들을 잘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서클 모임 이런 거 해도요. 그 서클에서 지도자가 되는 길은 딱 한 가지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청소 잘하는 겁니다. 딱 끝날 때 정리 깔끔하게 해주는 거. 다 안 하잖아요. 예, 그런 거 잘합니다. 예, 사회 전체적으로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을 통해서 그럼 아무 때나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예,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 그러자고 해서 제가 만든 책인데 하나 사주세요. 내가 오늘 선물 주려고 5개 가져왔는데 드리고 갈까 그냥 갈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러면 혹시 그 책을 질문하시는 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거 어떨까요? 좋은 생각인데요. 네, 그러면 5분 질문. 근데 그 중에 성남 사람은 안 됩니다. 그거는 선거법 위반이라서. 네, 아까 손 드신 분 제가 봐뒀으니까 그분들 빼고 성남 시민 아닌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고 하시면 많으시네요. 먼저 손 드신 분부터 한번. 마이크를 들으시고 이걸로 쓰시죠. 네. 여기 노는 마이크 하나 있어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건 어쩌면 성남시장으로서기보다 앞으로 더 큰 일을 하실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제 청년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청년 문제 하면 이제 군대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 어디서부터 개선을 해놔야 될까?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로서의 고질적인 문제나 양식적 병역 거부, 또 정말 생활 유지도 정말 힘든 그런 장병들에게 주는 월급 이런 부분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군사 외교 문제를 조금만 잘못 얘기하면 빨갱이로 몰리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운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연간 예산이 380조 원, 독일 연방 예산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독일 연방 예산은 우리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인구가 8천만 명이에요. 우리보다 3천만 명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복지 시책들을 하고 있죠. 그야말로 대학은 다 공짜잖아요. 거기는 학자금도 생활비도 대주고 그러는데 그쵸. 이게 왜 그러냐? 그중에 제일 큰 게 사실 국방비 부담입니다. 지금 국방비가 37조 원 정도 지출하고 있어요. 그중에 무기 구입비 뭐 이런 것들이 한 10조 원쯤 된다는데 그게 어떻게 북한보다도 국방비 지출하는 게 명목적으로는 북한이 한 1조 원쯤 된대요. 수십 배, 최하 10배 이상을 내면서 맨날 북한하고 싸우면 진다고 엄살을 부리고 있어요. 왜 진다고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주한미군 주둔을 합리화시킬 필요도 있겠고 계속 이제 군사력 유지를 해야 되니까 국민 설득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진짜 원인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부정부패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요. 이제 물에 안 가라앉는 잠수함, 물속 못 보는 구조함, 공격 못하는 공격 헬기 이런 거 만들어내거든요. 총알에 뚫리는 방탄복, 총알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옆으로 나가 터져가지고 총을 쏘면 폭발하는 자동 소총 이런 것들을 막 군인들한테 주잖아요. 이게 다 부정부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부정부패 요소를 상당히 많이 줄일 필요가 있고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야말로 통일과 평화가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매우 어렵죠. 근데 경제적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과 경제 교류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정말 엄청난 시장이잖아요. 개성공단 때문에 살아남은 한계 기업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때문에 살아나 버리죠. 그러니까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통일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 이 통일과 평화를 정착시키는 게 훨씬 싸다. 그러니까 평화를 정착시켜서 군사비 부담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평화 정착을 통해서 상호 감군할 필요가 있다. 뭐 하려고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70만, 80만이 총 들고 기다립니까? 요즘 같은 전자전 시대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감군할 필요가 있고 평화를 좀 정착하고 확대시켜야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통일을 어떤 수를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다면 무력 침공하자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가장 나쁜 평화가 가장 좋은 전쟁보다는 낫다. 네. 비용 측면에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북한이 뭐 목함지대를 설치했느니 뭐 포격을 했느니 뭐 대응 사격을 하느니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일이 있죠. 뭐 목함지대 얘기는 하지 않았고 난 모르니까 북한에서 포격을 했다는데 남한에서 포탄 터지는 소리를 아무도 못 들은 거예요.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조선일보가 썼어요. 연천에 가가지고 조선일보, 연합뉴스, 미디어오늘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디어오늘을 제가 링크를 했죠. 그냥 했어요. 들은 사람이 없단다. 라는 기사가 있다. 그랬더니 나를 빨갱이로 몰았죠. 그래서 꽤 제가 타격을 입었는데 상당히 타격이 있어요. 우리 사회는 그거 진짜 심각합니다. 대북 문제, 군사 문제, 외교 안보 문제를 얘기하는 순간에 말하면 빨갱이에요. 정부 편 들지 않으면 다 빨갱이에요. 또 북한 편 드는 거지. 왜 정부에 불리한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적군 편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면이 있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평화를 돈으로라도 사야 된다. 그게 훨씬 쌉니다. 그때 당시에요. 뭐 전면전을 하느니 막 이래가지고요.
대한민국의 그 부도지수, 국가 부도지수가 엄청 올라가는 바람에 이게 그냥 기분만 나쁜 게 아닙니다. 돈 빌리면 이자를 엄청나게 많이 줘야 돼요. 그게 바로 그 엄청난 경제 손실을 낳죠. 국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제 침체되죠. 내가 한 몇십 조는 날렸을 겁니다. 그거 한 번으로. 그러니까 더 긴 얘기를 하긴 좀 어렵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평화정책을 통한 감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한반도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군대 문제 아직 해결 못했기 때문에. 아, 이거 안 됐네요. 네, 다음 질문 아까 그 옆에 계신 분 우리 채택된 우리 질문자한테는 이제 사인할 시간은 안 되고 거의 비슷하게 손을 들어주셔가지고 우리 네. 사회자의 손에 달린 거예요. 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성남시장님이 성남 시민들에게 대하는 기본적인 철학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를 보면서 스스로 이렇게 오면서 미리 좀 검색을 해봤는데 개인적인 보면서 그 청년 배당을 보면서 좀 아이디어가 있는 거는 성남사랑 상품권과 연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포인트 카드로 사용해서 지역 자체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금액을 만드는 게 어떤가 생각하고 그게 기술적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게 되면 전체적인 성남시 전체 물가를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고 두 번째는 배당 확대를 할 때 사용하려고 해도 노동시간이 장기적인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퇴근을 못하거나 여가 시간이 없는 경우에. 그래서 성남시 의회 자체 조례를 통해서 성남시 기업의 노동시간을 줄여보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첫 번째 제가 성남 시민을 대하는 그 입장이 뭐냐. 제가 성남시 시정 구호를요.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제 목표는 우리 성남 시민들이 시장을 알기를 우습게 알게 하는 거예요. 보통은 선출직들이요. 선출될 그 시점까지는 을인데 선출된 후부터는 갑자기 갑이 돼가지고 지배자가 됩니다. 근데 지배자를 뽑은 건 아니거든요. 대리인을 뽑아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시장을 우습게 알게 하려고 별 희한한 방법을 다 동원했죠. 물론 행사장 이런 데 가면 사람들 많이 기다리게 하지 않고 축사 길게 하지 않고 축하합니다 그걸 끝내버리죠. 그게 훨씬 더 인기 있어요. 길게 말하면 누가 듣나요? 시장실 다 이러놓고 아무나 들어와서 사진 찍게 하고 제가 없으면 제 시장 의자에 앉아서 다 사진 찍고 갑니다. 심심하면 오세요. 되게 재밌어요. 다 통째로 내려놓죠. 뭐 아무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게. 저는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죠. 제가 시민들로부터 월급 받고 있고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해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직도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가 짧아서 그런 착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뽑은 사람도 뽑힌 사람도. 근데 이걸 빨리 깨야 돼요. 두 번째는 아까 지역화폐 말씀하셨나요? 지역화폐 얘기 먼저 하면 저희가 안 그래도 이걸 상품권으로 주면 이게 사용하기 어렵잖아요. 그 신용카드 형태, 체크카드 형태로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요새 그런 게 많습니다. 이게 쓰긴 하는데 쓸 수 있는 업종을 제한해요. 유흥업소 있는데 못 쓰게. 제한을 해가지고 그걸로 주려고 그러죠. 그리고 요거는 예를 들면 6개월 지나면 실효. 사라져버려.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저축했다가 나중에 노년 때 쓰겠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기간을 딱 제한하려고 그러죠. 6개월, 1년 안에 안 쓰면 없어져 버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금융기관하고 준비하는 6개월 걸린대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카드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가 뭐였죠? 노동시간 낮죠. 저희가 이제 청년배당 이런 거 얘기하니까요. 누가 그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아니, 뭐, 고용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왜 청년들한테 돈을 주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방정부가 일자리를 솔직히 어떻게 만드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야말로 그냥 위안이나 하고 있는 거지. 저희가 노력은 하지요. 근데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겨우 직장을 구하는 사람, 직원을 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미스매치 되지 않게 연결해주는 그런 사업들은 많이 합니다만 일자리를 어떻게 국가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지방자치단체가 합니까? 국가는 합니까? 제가 제일 웃기는 말이요.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 만나서 투자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벌 총수가 대통령이 말했으니까 돈 안 되지만 투자해야지. 야, 돈 써라.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하죠. 기업은 돈 되면요 하지 말래도 죽으라고 해요. 법을 어겨가면서라도 해. 그런데 돈이 안 되잖아요. 속된 말로 때려 죽여도 안 합니다. 근데 그걸 대통령이 가지고 아이고 좀 투자해 주세요. 그러니까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신문 나잖아요. 그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되는 거지. 그런 것도 안 만들어서 말했다고 돼요. 이런 게 다 사실은 대중을 상대로 호도하는 건데 노동시간을 줄이는 이런 일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겨우 하는 게 성남시 광급공사 입찰할 때 최저임금이나 아니면 우리가 정한 평균임금, 생활임금 이하로 되는 거면은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정도를 좀 시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근데 그 외에는 사실상 기업들한테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말을 들을 리가 있나요? 현금 주면. 근데 청년 일자리 랍시고 해서 미안합니다. 고용 지원금 있잖아요.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은 우리 선배들이 취업하면은 회사에 50만 원씩 더 준다. 그게 줬어요. 2년 동안 주다가 끊기죠. 그럼 잘려버려요. 또 새로 사람 뽑아다가 또 50만 원 지원받고 써요. 또 잘라버려요. 이게 고용 정책이 됩니까? 청년이 고용돼요. 거기다 쓰는 돈 진짜 아까워요. 그러니까 그 거시적인 정책 문제는 사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 매우 쉽지 않다. 한계가 아주 뚜렷하죠. 제가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 엄청나게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기를 치고 싶지 않아서 있는 대로. 네. 이번 좀 멀리 하시죠. 멀리. 그것도 가까운 사이 아니에요 혹시? 네? 오늘 처음 봤습니다. 사회자 마음대로 하세요. 나 몰라. 네, 특별히 언급을 해주셔서 지금 제가 안 시키면 또 나쁜 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저기 한번 마이크 가져다 주시겠어요? 네. 되게 발언이 무서운데? 학생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만학도 오세요? 예. 제가 공부하는 학생은 아니고 사회 학생이고요. 예. 제가 이재명 시장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기본소득 보장 모임에서 시장님이 들어오실 때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얼굴만 뵀었고 그랬더니 오늘 반갑고요. 네. 제가 들으면서 우리나라 시장님 중에 이렇게 정말로 훌륭하시고 철학이 있는 분이 그런 거 생각하시고? 예, 그런 생각 들었는데 고시 공부할 때는 그런 거 안 배울 텐데 어디서 혹시 그런 걸 배우셨는지 한번 좀 여쭙고 싶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행정가 중에 혹시 시장님 생각에 공명 같이 동조하는 분들이 좀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정부의 복지정책하고 지자체 국가가 사실은 복지정책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지금은요. 네. 당연히 저와 같은 생각을 공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중앙정부와 관계 때문에 좀 말하기 어려워하죠. 제가 대타를 띄고 있는 그런 측면이 좀 많고 또 한 가지는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제 삶의 경험이 제일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살아왔던 그 환경들 그거를 보통은 다른 방향으로 해소할 수도 있죠. 잘 먹고 잘 살자. 다 잊어버리자. 탈출하자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반대로 그런 환경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어쨌든 좀 나와 똑같은 일을 겪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마지막으로 뭔 얘기했더라? 메모를 안 해가지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러면 제가 지금 가운데 손 드신 분이 없어서 저쪽 블록 갔으니까 여기 갔다가 마음대로 치우지 마세요. 네. 저기 가운데 좀 인상 쓰고 저를 쳐다보고 계신 분 계신데 안경 쓰신 분? 네, 지금 인상이 아까부터 너무 세가지고 네. 욕하신 거예요? 시장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20대들의 정치적 무관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학대받는다라고 아주 인상 깊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는 행동하지 않는다는 말에는 제가 조금 동의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맞습니다. 사실상 20대들이 지금 탈정치화 되면서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현실 앞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헬조선 안에서 당장 내 앞에 놓인 문제들을 또 급급한데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시선을 돌리기에는 현실이 각박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는 20대들이 행동하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행동했으나 그 승리의 경험이 부재했기 때문에 그 동력을 언젠가부터 크게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반값 등록 공투쟁 우리 거리에 나가서 정부 상대로 투쟁하지 않은 거 아니거든요. 그럼 세월호처럼 전 국가적인 사회적 이슈는 차치하더라도 당장에 우리 20대 이권이 걸린 그런 반값 등록금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그런 집단적 행동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의 그런 외면을 받아버리는 현실 때문에 그런 승리할 수 있는 경험이 여기는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행동하지 않았다기보다는 행동했지만 그 승리적 경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세대였던 거고, 그렇다면 20대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렇다면 승리의 경험을 해나갈 수 있는 발판은 어디서부터 삼아야 할지 시장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제 그 행동이라는 의미는요, 이렇게 소위 집단 행동, 예를 들면 운동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건 작은 참여를 말합니다. 작은 참여. 하다못해 선거하는 날 투표하러 가는 거, 부재자 투표라도 열심히 하는 거, 제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인터넷에 댓글이라도 하나 달아라. 그 일베들은 열심히 다는데 선량한 사람은 잘 안 달아요. 죽으라고 다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여론을 바꾸거든요. 여론을. 제가 자주 다니면서 하는 그 강연 중에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갑니다. 학생들이고 이래서 별로 제가 얘기는 안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정치적 의사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냐? 되게 막연하고 어렵잖아요. 근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트위터, 이 SNS를 죽으라고 하거든요. 제가 잠자기 전에도 꼭 침대에서 하다가 자요. 눈에 많이 맞고 그러죠, 내가. 이 중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답글 다 달아요. 한 명 쓴 거 다. 딴 사람이,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달면 재미가 없어요. 다 알아, 사람들이 보고. 제가 일부러 밤늦게 다는 거예요. 시간도 없지만. 다 달아줍니다. 짧죠? 그래도 관심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편 많이 들어주죠. 이런 작은 것들이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하다못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자기 권리의식을 좀 많이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한테 젊은이에게 당면한 문제가 많은데, 중에 정치적 문제가 가장 큰 과제예요. 근데 그거를 너무 크게 생각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다못해 기사 하나 볼 때 좋아요라도 한번 누르고 공감이라도 한번 누르고, 그러면 공감 500개만 누르면 다음 메인에 올라가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고 공감할 거 아닙니까? 댓글 한 서너 개씩 쓴다. 이 중에 있는 사람들이 청년 문제 나오면 무조건 댓글 쓰자 이거. 그러면 그 몇백 개 달리면 바로 댓글만 뉴스 올라가요. 그 메인 뉴스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주장이 전달되는 거죠. 이런 작은 걸 말하는 겁니다. 한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가 무시한 건 아닙니다. 네. 네. 방금 제 눈에 가장 빨리 손을 드신 저기 세 번째 여성분에게 마이크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좀 괜찮은데. 네. 제가 좀 과속을 하도록 해보죠. 제가 7시에 우리 생방송이었다 하나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고등학교 때 시장님이 저희 학교 오신 이후로 두 번째 뵈는데요. 성남 학생이시구나. 네. 저기 책 주면 안 됩니다. 네, 책은 안 봐요. 그 성남시 복지정책 중에 이제 청년 배당 그런 것을 비롯해서 대부분들이 굳이 이제 나누자면 보편적인 복지를 추구한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정책들의 경우에 이제 한정된 예산 속에서 왜 굳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그 예산을 쓰느냐 하는 비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지적에 대해서 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에는 그 정책이 지향하는 고유한 목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계 지원을 한다고 하면 생계가 어려운 사람만 하는 게 맞죠. 예를 들면 주거 지원을 한다면 집에 있는 사람한테 줄 필요가 없죠. 의료 지원을 하면 의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소위 보편적 복지, 예를 들면 학생들의 밥, 초중학생들의 밥, 이런 문제는
똑같이 줘야 차별받지 않는다. 그런 독자적인 정책 목표가 있죠. 그럼 청년배당은 뭐냐? 뭐 재벌 아들, 뭐 심하게 엄청난 부잣집 아들 이거 왜 주냐? 우리 사회가요. 99대 1 사회가 됐습니다. 9대 1 사회가 아니라 이제는 99대 1 사회가 됐는데 그 특정한 예외적 소수들은 정말 많지 않아요. 그걸 골라내가지고 따로 행정 집행을 하려면 그게 비용이 더 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률적으로 딱 주면 좋은데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원을 다 조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소득 얼마 이상을 주지 말자 그러면 소득을 모든 구성을 다 조사해야 됩니다. 그 아버지가 뭔지 하면 그 가리자 그러면 아버지 다 조사해야 됩니다. 이게 행정 비용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분리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 청년배당의 목표는 소위 우리 사회가 경험하지 못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우리 이 자본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 양극화, 집중화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소위 그 사회 구성원들이라면 그 사회가 가진 공동의 자산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기본적으로 나눠 가질 권리가 있다. 라고 하는 이 기본소득 이념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이 정책의 목표는. 그냥 돈 많으니까 너 가져. 너 가난하니까 좀 더 줄게. 이런 시혜적인 정책이 아니라 내가 이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 사회의 공동의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은 내가 가져야 된다. 똑같이. 그게 사실은 옛날에 있었죠. 토지 공개념 이런 겁니다. 토지가 대한민국 전체의 것이지 그 땅 소유자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엄청난 이익이 생긴다. 그 석유 나온다. 이러면 그 사람 혼자 다 가져야 됩니까? 사실 우리나라 공동의 재산이죠. 그걸 어떤 형태로 우리가 같이 나누느냐 방식에서 옛날에는 선별적 복지, 그 다음 단계로 보편적 복지에서 이제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국민의 권리로 이거를 좀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자라고 하는 게 기본소득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격하기 좋죠. 재벌 아들을 말로 주냐 이런 거. 근데 그 아주 특수한 예외적 사례일 뿐이라는 거죠. 거의 대부분은 다 해당이 되고 또 한 가지는요. 결국 세금으로 그걸 충당하게 되는데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많이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걸 정책적으로 세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세입 측면에서 많이 가진 사람을 차이를 둘 거냐 그걸 이용해서 다시 지출하는데 또 다시 한 번 더 차이를 둘 거냐 아니면 그 단계에서는 똑같이 할 거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건 정책적 결단의 문제죠. 반드시 세금도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야 되지만 지출도 혜택도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적게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도구만일 뿐이죠. 하나의 그냥 관행 이런 것들 뿐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해도 괜찮을까요? 방금 한 번 더 할 거라는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손을 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네, 자기가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지금 저분께 네. 우리 맨 쪽에 남학생 같아요. 네. 책을 받고 싶어서 노골적으로 빨리 갖다 드릴게요. 질문드리. 한 개 남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웬만하면 돈 주고 사세요. 예. 지금까지 시장을 마음이 그래서 이 반응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됐는데. 네, 지금까지 시장님으로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른손에 마이크에서 끝에 잡으세요. 끝에. 그러니까 시장으로서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시장님으로서 그리고 또 공인으로서의 그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그 정책들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개인적인 삶이라도 관계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삶의 신조로 어떤 것들을 삼아오셨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제가 가장 이게 사실 외롭거든요. 많이 싸우고 많이 부딪히고 제압당하고 뭐 이런데 힘들고 괴로운데 제가 믿는 말 하나가 딱 있어요. 사필귀정. 다 언젠간 제자리로 간다. 안개가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저는 별로 안 두려워해요. 예를 들어 비정상적인 공격.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 닥쳐도 제가 아주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되지 뭐. 아무튼 시간 지나봐. 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우리 사회가 그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하고요. 사필귀정. 그거 하나 하고 하나는 진인사대천명이란 말을 좋아하죠. 사람이라고 하는 게 할 수 있는 게요. 한계가 있어요. 신이 아니잖아요. 또 능력, 역량이라고 하는 게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목적이라고 하는 걸 달성할 때 꼭 해야만 재밌는 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면 그 결과는 그냥 따라오는 거죠. 그 결과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축적하면 결과는 그냥 결과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기다려야죠.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냥 결과는 이때까지 내가 투자한,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 그냥 도출되는 거니까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죠. 대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요.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한다. 너무 열심히 해서 문제예요. 제가 좀 독하거든요. 제가 끝장을 보는 경향이 있어요. 변희재, 그래서 나한테 죽습니다, 지금. 정미용, 나한테 돈 냈어요. 차명진, 방송해가지고 내가 무슨 형님을 어떻게 내, 이런 소리 하다가 나한테 700만 원 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공개 사과하고. 한둘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문화일보가 나한테 공개 사과했어요. 이재명 시장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런 오보를 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거 썼어요. 많이 합니다. 저는 언론들하고도 많이 싸워요. 그런데 그 알죠. 내가 딱 한 명만 팬다는 사실을 딱 골라 한 명만 딱 불러요. 걸렸어.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끝까지 때리는데 또 때리고. 이게 뭐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이제 모범적 사례, 나쁜 쪽이든 좋은 쪽이든 만들어서 세상에 보여주는 거죠.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드는 거예요. 변희재를 잡아가지고 보수를 흔드는 거지. 보수도 아니지. 그 비정상을 흔들어주는 거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책 다 없어졌죠? 없어졌죠? 네. 아, 하나 남았네. 그거 하나 드리고 한 명 더 합시다. 한 명 더? 네. 괜찮으신가요? 네. 제가 날라가야지 뭐. 네? 뭐라고? 아, 하나 남은 건 사회적 주로 하는. 아니요, 저는 돈 주고 사겠습니다. 돈 주고 사겠어요. 자, 마저 합시다. 마지막. 네. 네, 손 계속 들고 계신 저분. 네. 하늘색. 바로 앞에 계신 분. 네, 네. 마이크 드리겠어요. 네. 확실히 사회자 시선이 이렇게 향해서 이쪽이 좀 많아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선을 정상적으로 가는 게 중요해요. 예, 제 질문은요, 제가 뭐 이재명 성남시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박원순 시장님이라든지 많이 좋아해서 이렇게 집에서 얘기를 많이 하다가 좀 집에서 빨갱이로 몰리고 있어요. 근데 집에서. 근데 처음에는 이제 어른들이 무지해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그 접근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세대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세대는 자기들의 어떤 지나온 세월이 부정당하다고 느낀다는 생각을 제가 해요. 네. 아까 뭐 댓글 채널 이런 것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뭐 다음이라든지 이런 메인 포털 사이트에서 뭐 정부에 대한 기사 나오면은 이명박근혜 뭐 이런 댓글이 막 말도 안 되는 추천수를 받아갖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오히려 어른들이 느끼기에는 이것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종북좌파 세력에 매도당해가지고 이런 것에 클릭질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아니면은 뭐 우리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약간 왜곡된 이미지를 주지 않으면서 우리의 생각을 원활하게 보여줄 수가 있는지 그 태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진짜 어렵죠. 근데 제가 얘기를 시간이 좀 많이 걸려 길게는 못 하겠는데 이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하잖아요. 이 판단은 그때 당시에 주어진 그 정보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 이전부터 쭉 축적된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사회의 가장 예를 들면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저학력,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제일 자기들을 피해주는 정치 집단을 지지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한테 평소에 계속 뭔가를 입력하고 있어요. 빨갱이, 정복, 빨갱이. 맨날 듣는 게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선거가 딱 됐어요. 아, 서민들 위한 정책을 이 당이 하고 여기는 서민들 괴롭히는 정책을 해가지고 그걸 구체적으로 들었어요. 맞네. 그런데 그걸로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거기다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빨갱이. 이러면 네, 이게 이제 프레임이죠. 끊임없이 사람들 의식 속에다 심어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바꾸냐? 한 번에 안 바뀌어요. 그렇다고 너 바꿔라고 말하면 절대 안 바뀌어요. 그때부터는 반발합니다. 그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반대쪽의 정보를 끊임없이 저항감 없이 제공해 줘야 돼요. 정보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러면 조금씩 바뀝니다. 그 바뀌라고 말하는 순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거 때 제일 바보가 이거예요. 나 찍어줘. 이거 절대 안 찍습니다. 그 더 바보. 우리 형이 출마하는데 좀 찍어줘. 그거 절대 안 찍어요. 왜 안 찍냐? 사촌이 너는 사도 배가 아픈데 누구 좋으라고 널 찍어주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지를 획득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나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 잘 몰라. 별로 인상 안 좋아하는데 야 이거는 잘하더라.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하면은 저항감이 없어요. 그래? 그럼 찾아보게 돼 있어요. 그럼 생각이 바뀌죠. 근데 야 이거 한번 봐 이러면요. 이게 무슨 목적이 있구나 이래가지고 딱 거부하죠. 이 사람들이 자의식이라고 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을 바꾸게 하려면 정보를 주되 저항감 갖지 않도록 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평소의 관계가 중요해요. 평소의 관계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그런 거 많이 하는 거죠. 페이스북, 트위터, 뭐 카카오 스토리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 막 좋아요 눌러주고 좋아요 막 눌러줘야 좋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눌러주잖아 솔직히. 이거 누를까 말까 이거 아이고 뭐 저번에 한번 눌러줬나 얘가? 에이 한번 눌러줘야지. 이러잖아요 치사하게. 근데 이게 보통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눌러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 나중에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 거 눌러줄 거 아닙니까? 투자하는 거예요 평소에. 근데 그거 막 누르다가 음란물 누르다가 제가 혼이 한번 나겠는데 비몽사몽 상태에서 막 누르다가 근데 하여튼 그런 것도 투자죠. 평소의 관계를 고마운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의사전달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너무 늦었다고 지금 난리 났네. 의사전달을 할 때요. 심리학 공부하는 사람들 있죠? 거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데 언어 자체가 가지는 전달력은 20%가 안 돼요. 내가 뭔 얘기를 했는데 이 말 자체 그러니까 내가 없다고 지금 문서로 딱 보여줬을 때 이 전달력은 2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관계예요. 평소에 좋은 관계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한 70~80% 돼요. 태도, 표정 이런 거. 거기서 이 의사전달이 거의 결정이 나요. 받아들일까 말까. 그러니까 평소에 관계를 잘 만들어야 되는 거죠. 신뢰가 있는 사이에서 하는 얘기하고 이 적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얘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관계예요, 관계. 주변을 설득하려면 평소에 카톡을 많이 하세요. 우리 집에 가서 빨갱이 당하지 말고 빨갱이 친구 당하면 되겠어요. 근데 가끔 추석 때 나가고 가끔 용돈 필요할 때 나가고 이러니까 그 대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평소에 어머니하고 뭐 카톡이라든지 이런 거 자주 하세요. 자주 뭐 이런 거 있네? 이런 거 한번 보내주고 이러면 진짜 조금씩 바뀝니다. 쉽지 않죠. 네. 제가 빨리 가야 될 일이 생겨서 다음 남아있는 게 뭔가요? 네, 마무리 멘트만 하고 네. 이게 마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